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오늘 아침 한국일보를 보니까요, 근원이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의 단독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근원이 수사과장은 아시다시피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있으면서 국정원의 댓글녀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분이기도 하고요.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의 위압에 맞서서 싸웠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정권 들어서서 손봐야 될 1순위가 최동욱 총장이라면 2순위가 근원이 과장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정권에게는 밑보인 사람인데요. 예, 송파경찰서에서 아주 당당하게 수사과장직을 이행하는 것을 보고 그나마 이 사회가 완전히 막장은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근원이 과장의 인터뷰 중에서 한 구절이 마음을 울렸습니다. 근원이 과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많은 분들이 사회가 30년 전으로 돌아간 게 아니냐라고 말한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지금은 부당한 것이 금세 드러나는 시대다. 거기에 희망을 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 생각도 같습니다. 부당한 권력 때문에 당장은 무언가를 감출 수 있을지 몰라도 이제 그것이 영구히 감출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금세 드러나는 거죠. 바로 거기에 우리는 희망을 겁니다. 9월 25일 라디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통큰 할인 반값 상조. 가격은 반값 월 9,900원. 품격은 더블. 팟캐스트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에서 실속 2배, 품격 2배. 가격은 반값 월 9,900원의 통큰 할인의 파격 가격. 반값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팟캐스트에 광고하는 개념 상조, 우리라이프 상조. 1600-3267, 1600-3267로 전화주세요. 국민TV를 후원하는 새로운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를 찾아주세요.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그리고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의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네. 국정원 사건이 박근혜 정권의 이른바 물타기, 노무현 대통령 NLL 발언부터 시작된 물타기,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온갖 물타기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최동욱 총장의 혼외 자식 운운하는 조선일보의 보도, 이런 온갖 물타기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권이 진행될 것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최근에 민주당이 재정 신청한 사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사실 전문적인 법률 용어라서 잘 이해를 못하는데요. 오늘 경향신문 사설이 바로 그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치를 무시한 정치적 타협에 경종 올린 사법부라는 제아의 사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원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에서 기소 유예됐던 전 국정원 간부 2명을 법정에 세우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 29부는 민주당의 재정 신청을 받아들여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도록 검찰에 명령했다. 이들은 앞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된다. 국정원 사건 수사 당시 최동욱 검찰총장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거법 적용 여부를 두고 심각한 갈등을 빚었다. 검찰은 결국 원 전 원장 구속 수사를 포기하고 다른 국정원 간부들을 불기소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사법부는 그러나 이 전 차장과 민 전 단장에 대한 재정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법치에 어긋나는 정치적 타협의 경종을 울렸다. 상식과 원칙에 부합하는 결정으로 본다. 굉장히 말이 어려운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최동욱 검찰이 원세훈과 김영판을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 인간들을 아무리 봐도 선거법 위반이에요. 공직선거법 위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정원법 위반뿐만이 아니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면은 결국은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따라서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때문에 당선된 박근혜의 정통성에 훼손이 된다고 생각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황교안 법무장관은 선거법으로 기소하지 말라고 합니다. 최동욱 총장은 무슨 얘기냐, 이건 명백하게 선거법 위반이 맞는데 이걸 갖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말라는 게 말이 되느냐 반발했죠. 결국은 줄다리기 끝에 타협을 합니다. 원세훈과 김영판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대신에 불구속 기소를 합니다. 그리고 원세훈의 명령을 받아서 실제로 댓글 작업을 총지휘했던 두 사람, 국정원 차장과 그리고 심리전단장도 기소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기소유예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아무리 봐도 아니 이게 상식에 부합되지 않은 거예요. 아니 국정원 원장이 지시에 의해서 댓글 공작을 벌였는데 그 댓글 공작을 총지휘했던 국정원 3차장과 그리고 심리전단장을 기소를 않는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재정신청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즉 고소인이 재판부에게 이 사람들은 기소를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주문입니다. 보통은 검찰을 존중해가지고 재판부가 잘 받아들이질 않아요. 근데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법원이 검찰에 대해서 국정원 3차장과 심리전단장을 기소해라. 즉 벌을 우리가 주기 위해서 검토를 해볼 테니까 일단 올리라 이거예요. 이런 명령을 한 겁니다. 계속됩니다. 재정 신청은 고소권자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관할 고법의 기소 여부를 직권으로 결정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이다. 재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비율은 극히 낮아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데 비유된다. 서울 고법의 경우 지난해 4,367건의 재정 신청 사건을 접수했으나 1.08%인 47건만 인용했다. 법원이 검찰의 공소권을 존중해 유죄 심증이 상당한 피의자만 재판에 넘기기 때문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이 의미심장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여권은 그동안 검찰이 과잉 수사를 했다면서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거법 적용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불기소된 원 전 원장 측근들에게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를 명함으로써 검찰 수사가 과잉 수사이기는커녕 오히려 축소 수사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기소 독점권을 가진 검찰이 권한을 남용해 공범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판단이 법원 결정의 밑바닥에 깔려있다.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거법 적용을 극력 반대했던 황교안 장관이 망신스럽게 된 건 물론이다. 이건 망신 정도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법치의 실무 총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장관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원세훈 그리고 그 똘마니들에 대해서 법원이 직접 얘들 기소해! 라고 명령했다는 것은요.
정말 황교안으로서는 개망신이고 이건 정상적인 국가라면 사표 내고 시골집으로 돌아가야 될 사안입니다. 새누리당은 검찰의 이번 원세훈과 김영판에 대한 선거법 위반 기소가 과잉수사라고 지랄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과잉수사는커녕 축소수사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사실 이것도 법원이 많이 양보해서 내린 결정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이 자정신청을 했던 대상은 5명인가 될 거예요. 정확하게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중에서 정말 국정원 3차장하고 심리전단장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보고 이 사람들을 기소하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 전 차장과 민 전 단장의 기소로 국정원 사건 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원전 원장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두 사람은 원전 원장이 대선 개입과 관련해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하지만 피고인 신분이 되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진술을 바꿀 가능성이 높다. 이들의 진술 변화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지시, 보고 계통이 명확히 규명될 수도 있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국가정보기관의 선거 개입은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국기문란 범죄다. 이러한 행태를 뿌리 뽑지 못한다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자, 이종명 국정원 전 3차장과 그리고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기소를 하게 되면은 이제 말하자면은 기소를 했다는 거는요, 벌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 두 사람을 기소를 해서 여차여차한 이유로 징역 몇 년, 이게 법리적 판단이 따르는 겁니다. 실형을 때릴 겁니다. 그러면 재판부에서 선고를 하게 되죠. 그 이전에 두 사람이 나왔을 때는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지 맘대로 원세훈을 갖다가 실드 치는 그런 증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피고인 신분이 되면은 잘못하면 자기들이 뒤집어 쓰게 되는 거예요. 원세훈이가 지시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댓글 공작을 했다면은 그러면은 이종명 국정원 전 3차장과 민병주 심리전단장이 지들이 알아서 충성했다는 그런 얘기밖에 드리겠습니까? 그러면 그 책임이 모두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당연히 오늘 이후로는 두 사람의 진술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의미는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그야말로 이거는 너무나도 명명백백한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이기 때문에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대통령부터 들고 일어나가지고 최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위한 이런 식의 혼의 자식설, 그게 뭐가 잘못된 것이냐라고 질문하는 이런 나라에서 과연 사법부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을지 모두가 우려하고 있습니다만은 권한희 수사과장이 얘기했다시피 지금은 부당한 것이 금세 드러나는 시기예요. 거기에 우리는 희망을 겁니다. 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신화의 노래 요입니다. 네, 두 분 가입하셨네요. 강원 양양군 강현면 간곡리의 바풀님, 경북 포항시 북구 학삼동의 미래 대통령님, 예,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미래 대통령님은 미래에 꼭 대통령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서울에 촛불 집회에 참석하면서 자기가 운영하는 식당 입구에다가 이런 글을 써붙인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 나 새 아들 키우면서 먹고 살기도 졸라기 힘들어. 더군다나 토요일 장사는 절대 포기할 수 없지. 그런데 나 한번 갔다 와야 되겠어. 서울시청 앞에 촛불 하나 더 하려 갔다 와야겠어.
아무리 언론이 정권의 개가 되었어도 관심 좀 갖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찾아서 좀 보잔 말이야. 라는 글을 가게 앞에 써놓고 서울에 왔던 양철지붕 사장님. 네, 양철지붕 사장님. 군산에 있는 식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이 조합원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추석 명절 때 국민 TV 카페에 정한석 조합원이 홍보 CD 500장을 그 양철지붕 사장님에게 주고 왔다고 합니다. 양철지붕 사장님이 이 방송을 들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자운동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상까치님 2구자 정자하셨고요. 동욱이맘 지혜님 정자하셨다고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DMZ 캠퍼님도 2구자 정자하셨다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팟캐스트 게시판에는 시골 마을님이 정자하시겠다고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비 부인님은 본인이 곧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고요. 남편은 현재 조합원인 것 같은데요. 3구자를 정자하시겠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추부민들레님이 오늘 게시판에 정자하겠다고 하시면서 아들 4명의 사진을 올려주셨습니다. 애국자예요. 아들만 넷입니다. 저처럼 딸만 하나인 사람들에게 무슨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누구 이름으로 2구자를 정자했으면 좋겠느냐. 셋째, 넷째 가입 중에 한 가지 하려고 한다는데요. 첫째, 둘째는 회원이고 그러면은 순서에 따라서 셋째 아기 가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정자도 좋지만은 그리고 조합원을 한 명이라도 늘려야죠. 그리고 삼도리 님도 정자하신다고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정자 하나 하셨답니다. 사무실과 전화통화도 했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욱 총장 얘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조선일보 사설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뭔가 입장 표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선일보가 오늘 사설로 최 총장의 어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최 총장이 정말로 유전자 검사를 해서 친자 여부를 분명히 하고 싶다면 굳이 임 씨를 설득할 필요도 없이 명예훼손 혐의로 임 씨를 고소하면 수사 과정에서 진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돼 있다. 최 총장이 이런 간단한 길을 두고 멀리 돌아가는 이유가 궁금하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사설했어요. 임 씨와 아이의 유전자를 검사하려면 임 씨가 동의해야 한다. 임 씨가 거부하면 법원도 강제로 실시하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임 씨가 유전자 검사를 받게 하려면 설득을 해야 될 대상이지 소송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물론 조선일보가 충고했던 대로 소송을 하면은 그렇게 됩니다. 빨리. 그러나 유전자 검사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려면은 결국은 임 씨를 설득할 길밖에 없는데요. 임 씨가 당장 거부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지 못한다면 신속재판 제도에 의해서 3개월 이내에 1심 판결이 납니다. 조선일보가 패소할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확인되지도 않은 남의 사생활을 대문짝만하게 보도해놓고 그렇게 해서 피고서 당사자가 된 신문이 바로 그 고소인에게 제3자를 고소하라고 액을 하는 이런 걸 사설이라고 실어놓은 조선일보의 입장도 따갑기 짝이 없는 듯합니다. 오늘 한국일보 이희정 사회부장이 바로 이 문제를 짚었습니다. 사필 규정 뒤에 남는 상처는 어쩌나 라는 제의 칼럼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이 제기된 지 20일 가까이 지났다. 공직자의 도덕성 논란은 이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등으로 정권에 밉보인 검찰총장을 내치려 한다는 음모설로 비화했고 급기야 청와대까지 연루된 불법 사찰 의혹으로 번졌다. 출생의 비밀을 품은 막장 드라마에 난데없이 등장한 전설 속 호위무사의 무협 활극, 정치 스파이물까지 뒤범벅된 사건은 이제 실체를 알 수 없는 흉측한 괴물이 되어버린 형국이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하고 칩거해온 최 총장이 24일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그는 소장에서 보도 내용은 100% 허위라고 거듭 주장하며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 씨 모자의 인적 사항과 주소를 파악하는 즉시 유전자 감식 감정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임씨 모자를 기어이 불러내 유전자 검사를 받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두고 논란도 있다. 하지만 저 흉측한 괴물을 퇴치할 방법이 달리 없는 만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이른 시일 내에 유전자 검사가 이뤄져 의혹의 진위가 가려지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 네. 최동욱 총장은 그동안 사필규정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입에 올렸습니다. 혼의 아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든 거짓으로 판명이 나든 불법 사찰로 캐낸 사생활 정보를 동원해 검찰의 수장을 찍어내려 했다는 더 큰 의혹의 진실이 밝혀져야 비로소 사필규정의 막이 내릴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사필규정이라는 거는요, 혼의 아들 의혹이 진실이냐 진실이 아니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보도가 왜 나오게 되었는가?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는 원세훈과 김용판의 선거법 위반 기소, 그리고 아마도 실형을 받을 확률이 100%입니다. 정상적인 사법부라면은. 결국 박근혜 정권으로서는 자기들에게 알아서 기지 않고 법에 따라서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과 부정선거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최동희가 미웠겠죠. 그래서 맛 좀 봐라는 식으로 이런 식의 불법 사찰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의 진실이 밝혀져야만이 진실로 사필규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 정권에서 벌어진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악몽이 채 씻기기도 전에 또다시 등장한 불법 사찰 의혹이 그대로 묻힌다면 대한민국의 시계반들은 유신 시절로 뒷걸음치고 말 것입니다. 더불어 혼의 아들로 단정한 보도가 거짓으로 드러난다면 조선일보는 공직자가 어떻게 처신했길래 우는 하는 따위로 슬쩍 화살을 돌려 책임을 몸에 나르는 꼼수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시도를 한다면 조선일보가 스스로 자랑하는 94년 전통을 스스로 허무는 짓이 될 겁니다. 네. 이 모든 난제가 해결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의혹의 진위 여부를 떠나 그간의 논란 과정에서 임씨 모자가 입은 깊은 상처, 앞으로 법정 공방에서 더 참혹하게 겪을지 모를 고통은 쉽사리 치유되지 않을 것이다. 몰지각한 일부 네티즌의 신상털기 폐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번 행태가 뻔히 예상되는데도 임씨 모자의 신상 정보를 무람없이 까발린 일부 언론의 행태는 어떤 이유를 들이대도 정당화될 수 없다. 네. 첫 보도 이후 최동욱 총장이 혼의 아들 의혹을 전면 부인하자 조선일보는 후속 보도를 하면서 보인 행태 정말 치졸했습니다. 특히 편지를 통해서 의혹을 부인하고 최 총장 이름을 도용하게 된 사연을 틀어놓은 임 씨에게 당당하면 아이 아버지를 밝히라고 윽박지르듯이 몰아붙인 것은 잔인하게 이럴 데 없었습니다. 동아일보의 한 논설위원은 한술 더 떠서 아이를 화자로 내세운 황당한 창작소설 칼럼을 써서 기사를 떠나 인간됨의 밑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나는 오늘 악마를 보았다는 어느 평자의 한탄이 결코 과하지 않게 들립니다.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국제 NGO 세이브 더 칠드런이 성명을 통해서 지적했듯이 알 권리나 표현의 자유, 진실규명이라는 미명하에 어느 누구보다도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할 아동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폭력적인 보도가 나오지 않도록 모든 언론은 각성해야 할 때입니다. 네. 기자들이 실체가 불분명한 괴물 같은 사건의 뒷공무니만 정신없이 쫓다 보면 어느새 괴물을 닮아가는 우를 범하기 쉽다. 눈 닫고 귀 막은 채 질주하면서 무고하게 짓밟히는 이들의 한숨과 비명을 외면한다면 집요하게 사실을 캐고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역시 빛이 바랄 수밖에 없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나의 20여 년 기자 생활을 되돌아보며 다소 식상하지만 절실한 다짐을 읊조려본다. 우리 괴물은 되지 말자. 네. 한국일보 이희정 사회부장의 칼럼이었는데요. 정말 언론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윤리를 버린다면 그것은 흉기이자 괴물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다란 조직 속에서 그리고 정말 어려운 이 취업난의 시대에서 신문사 기자라는 타이틀을 유지해 나간다는 것, 그리고 그러면서도 자기의 자존을 세우고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항상 자기 자신에게 당당할 수 있도록 최소한 괴물은 되지 말자는 이런 다짐은 기자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를 했죠. 당장 내일 죽는다면 오늘 나는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한번 자문해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최동욱 총장의 혼의 아들 기사를 쓰는 조선일보 기자에게 묻고 싶어요. 내일 당장 당신이 죽는다면 그래도 그런 기사를 쓰겠습니까? 네.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알리의 상처입니다. 살아가는 이유가 그대이기에 내 마음을 담아. 네. 예,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추부민들레님은 아들이 아니고 손자랍니다. 예. 그래도 참 훌륭한, 손자들 두셨네요. 요즘은 애기 많이 낳는 게 애국하는 길입니다. 박근혜 정권에게는 댓글 내는 것이 애국하는 일인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진정한 애국은 아이를 많이 낳는 겁니다. 형편만 되면 많이 낳아야죠. 네. 아름다운 배경님이 그제 19자 정자 마쳤다고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배경님. 그리고 삼돌이 정수환 조합원께서 정자운동에 참여해줬다고 사무국에서 연락 주셨습니다. 삼돌이 정수환 조합원님 감사드립니다. 자, 라디오 비평 시간을 통해서 지금 정자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정자운동을 벌이느냐? 조합원을 늘리는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사실 정자를 하는 건 출자금을 늘리는 건데요. 그 출자금을 늘리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국민TV가 망한다고 생각하신다면은 돈을 날리는 게 되겠지만은 흥한다고 생각하시면은 많이 투자할수록 나중에 자기 자신에게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정자운동을 벌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TV 개국을 앞두고 저희들이 헌금 운동을 한번 펼쳐보려고 해요. TV 개국을 하려면은 막대한 자금이 듭니다. 특히 장비들, 스튜디오를 마련한다든지 방송 장비를 마련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직접 우리 성금에 참여하신 분들의 이름을 명판으로 새기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과연 그게 가능할까? 라는 점을 사실 사전에 테스트하기 위해서 실은 정자운동을 벌이는 건데요. 제 시간에 이런 호응들을 보면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헌금 운동을 선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 개인이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건 아니죠. 국민TV가 TV 뉴스로 빨리 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소개해드릴 칼럼은 중앙일보 기자 칼럼입니다.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을 놓고 이 법이 영원히 갈 것 같으냐 라면서 민주당을 협박 공갈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의 기자가 취재 현장에서 새누리당이 선진화법 앞에 겸허히 옷깃을 여미자더니 지금 와서 무슨 짓이냐라고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우리는 이 법 앞에 옷깃을 여미고 법에 오용, 남용, 악용이 없도록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지난 3월 7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말이다. 황 대표가 말한 이 법이란 지난해 5월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이다.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이라 부르는 그 법이다. 과반 의석 이상의 정당이 있어도 단독으로 예산안이나 법안을 처리할 수 없도록 제동장치를 마련해 놓은 게 선진화법이다. 네. 과반 이상의 정당이 있어도 단독으로는 예산안이나 법안을 처리할 수 없도록 제동장치를 마련해 놓은 게 바로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이 법에 겸의 옥기설념이고 겸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바로 이 당의 대표인 황우여가 지난 3월 7일 날 얘기를 했었죠. 그런 새누리당이 요즘은 선진화법 때리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선진화법을 가리켜서 국회 마비법이라고 부릅니다.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은 신라시대의 화백제도 같은 법이라고 했습니다. 화백제도와 같은 만장일치법이라는 뜻입니다. 윤상현 원내수석 부대표도 선진화법이 아니라 후진화법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심지어는 선진화법에 대해서 위헌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까지 감지가 됩니다.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라디오 방송에 나와가지고 선진화법은 헌법의 다수결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하루빨리 법이 개정되든지 헌법 제소가 이루어져 고쳐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내대변인인 김태흠이도 위헌 소송을 거론했습니다. 심지어는 선진화법에서 옥깃을 여미자고 했던 황우여마저도 기자들에게 결산 법안 처리 등에서 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악용 사례들이 나타난 만큼 보안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웃기는 거는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될 무렵인 작년이죠.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원래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것 같은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그 이전에 치러졌던 2010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2011년 4월의 분당을 보궐선거 같은 그리고 같은 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에서 모두 야권이 승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었습니다. 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도 국정원이 개입을 했더군요. 그래서 진짜 새누리당이 이긴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이 법이 통과될 즈음에는 다음 국회에서 다수당이 민주당이 될 거라고 새누리당은 예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진화법을 통과시켰던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 자신이 다수당이 되니까 그게 바로 족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말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인간들을 국민의 대표라고 뽑아가지고 다수당을 만들어준 국민도 정말 한심한 겁니다. 새누리당이 일을 잘하면 당연히 칭찬을 해줘야 돼요. 국회 선진화법은요. 자기들이 소수당이 될 것 같으니까 소수당이 되면은 이런 거 하려고 자기들 없이 법이 통과되는 걸 막기 위해서 국회 선진화법 만들자고 해가지고 만들어준 겁니다. 그렇든 새누리당이 이제 와서 자기가 다수당이 되니까 이 법은 위헌이다. 뭐 국회 후진화법이다. 이런 식으로 깎아내린다면은 진짜 누워서 얼굴에 침 뱉는 객이에요. 쪽팔린 줄을 좀 아세요. 계속 읽어봅시다. 민주당이 야당의 협조 없이 국회 운영이 어렵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고 공언하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고민이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자신들이 주도해 법안을 통과시켜 놓고 이에 대해선 아무런 해명도 없이 위헌 운운하면서 손을 대겠다는 자세로는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려워 보인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영원한 야당도 영원한 소수당도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곤 한다. 이 말은 지금의 새누리당에도 유효하다. 언젠가 소수당이 되면 그땐 또 어떻게 할 텐가. 선진화법을 탓하기 전에 먼저 대야 협상력과 정치력부터 키워야 한다. 네. 하물며 중앙일보에서 이런 기자 칼럼을 쓰겠습니까? 예?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 때문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것은 이견이 있으면은 야당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어떻게든 정치 협상을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법안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걸 원치를 않아요. 야, 내가 시킨 거는 다 처리해. 근데 그 처리를 하려면 야당이 발목을 잡거든요. 그리고 그 발목을 잡는 게 제도적으로 보장된 게 바로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이 후진화법이니 자기들이 만들자고 해가지고 자기들하고 여야 합의를 통과시킨 법을 놓고 이제 와서 그런 식으로 딴지를 거는 겁니다. 정말 추해요.
대한민국의 국회 과반의석을 훨씬 넘는 그런 정당의 대표라면은, 그런 정당의 소속원들이라면은 좀 정신 차리고 제대로 좀 하십시오. 하나 더 있는데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대충 소개하고 말겠습니다. 사실 그 차기 전투기 사업은요, 문제가 많은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이명박 정부 때는 그 예산 범위를 넓혀졌습니다. 그게 8조 3천억 원의 그 예산 범위에서 10% 정도는 초과해도 좋다라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F-35와 유로파이터는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뭐 세금은 더 못 걷겠고 복지는 해야 되겠고 쓸 돈은 많으니까 원래 예산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해가지고 유로파이터와 F-35가 탈락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물 전투기 F-15 사일런트 이거를 선택하게 된 건데요. 결국은 방사청 최종심사에서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오락가락 하다가 무산된 차기 전투기 사업 제대로 좀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치겠습니다. 라디오 비평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